자, 그럼 이 세션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주제는 탄소 중립을 향한 선진국들의 실천 행보와 시사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정 교수님은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이시며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 전력수급 기본계획 WG 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제, 특히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해서 행사를 만들어 주신 뉴스토마토의 정강섭 대표이사님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로 드릴 내용들은 이제 기후변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몇십 년 만에 또는 몇백 년 만에 한 번 생길 만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서 솔직히 제가 작년 한 초부터 이명 현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뉴스 스트림이라든지 저는 또 이 에너지하고 또 기후변화 쪽에 여러 가지 메이저들의 활동이나 트레이딩 이런 쪽을 또 몇 명 지인들하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냥 새로운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이 과정에서 또 보니까는 스타급의 유튜버들 또 블로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급의 이벤트들을 나름대로 이 연관관계를 엮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임춘태 원장님께서 기후변화발 이게 이제 사실은 기후변화 그 자체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난 몇 년간 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표방을 함으로써 이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연료 업계의 투자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에너지 물류와 가격 상승 랠리 현상들도 저희들이 경험을 하였고요. 여기 이제 스리랑카 케이스가 좀 이 비극적인 사태이긴 한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라자팍사 대통령이 축출이 됐죠. 그 축출이 된 게 이 뭐야 하면은 이 유기농을 100%로 이 강제 이행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비료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 쌀을 공급을 했는데 이 유기농을 30% 50% 이행을 선언을 한 게 아니라 100% 강제 이행을 명령을 하였고요. 당연히 이제 스리랑카 내에 많은 농업계 또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였지만은 이 라자파사 대통령이 그 부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이 한 30% 초기에 많이 감소했다가 또 이 유기농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거름을 갖고 와야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갖고 온 거름을 항만해서 하역을 하는 과정에서 세균 검사를 하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죠. 비료 대신에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이 거름이 투입이 되다 못하니까는 또 이제 이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 $200 오르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은 먹는 게 당장 없으면은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스리랑카에서 왜 이런 정책이 되었는지 아주 흥미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환경운동가인 인도의 환경운동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라자팍사 대통령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너무나 이 과격한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주로 금융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흔히 오해하는 게 에너지 자체의 고유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1970년대 때 오일 쇼크는 사실상은 오펙의 석유 수출 금지 그 이전에 있었던 금과 달러의 태환 금지에서부터 촉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이 고유가는 흔히 그 당시 많이 유행하였던 석유 고갈론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만연했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저금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위기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뭐 ESG에 대해서도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기후 변화 여기에 금융이라는 이 팩터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뭐 그 정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름을 이코토노믹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경제학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CO2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서바이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코토노믹스를 논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한 다양한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정의론이라든지 등등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그 윤순진 위원장님 정말 그 애쓰셔가지고 많은 그런 좋은 개념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 공감이 됩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 원칙, 탄소 중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을 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 현 세대에 있어야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생존권이라는 것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생존권까지도 미래 세대에 함께 보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이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퍼펙트 스톰을 거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3S 과거에 이제 Sustainability, Security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름대로의 이 자급자족에 대한 역량도 확보를 해야 하겠다라는 게 주요국에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요즘 칩4 동맹이라든지 또 프렌드 쇼어링 이런 게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 조정제 요 부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다 이제 이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을 표방을 하면서도 블록 간의 패권 경쟁에 연결이 되는 이슈다라는 거고요. 탄소 국경 조정제 이 전문에 보면은 미사 요구 없습니다.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인류를 어떻게 이런 미사 요구는 없고요. 곧바로 나가는 본문이 뭐냐면은 이 탄소 이 규제로 인한 EU 역내의 산업이 이 역외로 이전을 하는 것, 즉 그걸 우리가 탄소 누출이라고 합니다. 그 탄소 누출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탄소 국경 조정제의 취지입니다. 즉 EU 역내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초기에는 이 탄소 국경 조정제에서 배출량을 산정을 할 때 이 직접 배출량하고 제가 빨간 줄로 그은 간접 배출량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초안에서는 이 간접 배출량을 이제 일단은 삭제는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내지 후내년부터 시작하는 보고 의무에서는 간접 배출량은 시밤의 비용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은 보고 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언제든지 간접 배출도 탄소 비용으로 포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겠고요. 현재 EU 의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강한 안 그리고 또 소프트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상 품목은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 타겟이 되는 것은 철강이 되겠고요. 이쪽에 그 시밤에 규정해 보면은 그 4개 품목에 국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밤 기구가 정기적으로 대상 품목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EU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EU 차원에서 탄소 경쟁력에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또 탄소 누출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빠져 있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시밤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국내 배출권 가격하고 그리고 EU의 배출권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하고요. 결국은 이 시밤의 탄소 비용은 EU의 배출권 가격, 국내 배출권 가격이 있으면 그 스프레드만큼 일종의 국경 관세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계산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재적으로 우리가 감축한 노력이 있다라든지 이미 국내에서 CO2 비용을 지불을 하였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명을 하면 EU에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양자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 단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EU의 Fit for 55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 또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EU의 Fit for 55는 1990년 기준으로 EU의 CO2 배출량을 2030년이 되면은 55%까지 감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준 연도가 2018년도이고요. 그다음에 EU는 1990년 기준의 2030 배출 감축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Fit for 55는 EU 전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침이고요. 최근에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떻게 국내에서 입법화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EU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가야 하는지는 우리가 봐야 하겠고요. 올해 상반기에 영국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단차에서 영국 정부가 2030 NDC 목표를 선언을 하였지만은 그 이행 목표가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위법적이다 해서 영국의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부부터 내년까지 보다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작년에 COP26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주최국인 영국조차도 우리나라 2030 NDC의 각 부문별 목표 세부 이행 계획만큼 소수점짜리까지 찍어가지고 발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좀 공유하고 싶고요. 미국은 원래는 빌드백 배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에 또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어떤 그런 반대에 부닥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요즘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련한 예산들이고요. 이 예산은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쪽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행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은 크게 봐서 미국의 헬스케어에서의 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쪽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원의 구성도 헬스케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약품의 이 가격을 인하시켜 가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좀 줄여서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 법인세, 그 다음에 IRS에서 굉장히 정교한 이 세원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을 추적을 해서 돈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뽑힐지는 미국 당국에서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경우에는 2030 이런 목표가 있을 때 내셔널 플래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 확보에 맞춰 가지고 그 플래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내셔널 플래지가 탑다운으로 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지금은 근거가 없는 에너지 기본 계획, 배출권 할당 계획, 또 송변정 설비 계획,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 이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맞춰 가야 하는 굉장히 또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아까 김영재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런 정부 부처 간의 이런 노력들을 서로 코디네이트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심각한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참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만큼 이게 재원이 최종적으로 가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의 DOE는 규제 기관이라기보다는 우선 이렇게 R&D를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수소 쪽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입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기보다도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항공과 또 해운 항만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저탄소 또는 무탄소 전원 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이 CCUS 관련한 그런 여러 투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에너지원에 대한 골고루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정부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특성상 또 민간과의 매칭 펀드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볼 때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야심차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게 2030의 NDC 목표를 맞추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나 기타 정책들이 수립이 될 때 미국의 백악관을 바라보는데 미국은 상당히 분권화된 그런 정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재정 분권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환경 분권주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 제가 이거는 에너지 페더럴리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재생 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제 에너지 분권주의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연방 정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주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미국 국내의 석탄 소비량은 줄었지만은 생산량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석탄을 유럽으로 수출을 했던 거죠. 그 당시 고유가 시기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본인은 굉장히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였지만은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연방 정부도 뭐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주 정부나 민간과의 협력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그리고 강건한 형태의 협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발표에서 들은 내용들이고요. 한 가지 이제 또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 미국의 에임법입니다. 에임법은 HFC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건데요. 그 전에 듀퐁사가 이 CFC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들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 오존층 파괴에 대한 이 CFC의 역할을 계속 부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듀퐁이 CFC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라고 고백을 하였고요.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몬트리올 의정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 하에서는 CFC의 생산, 소비, 수출입은 금지가 되었고요. 그것을 대체하는 HFC가 나왔는데 당연히 그때 듀퐁이 CFC의 대체 물질인 HFC를 만들기 시작을 했을 때죠. 근데 이 HFC가 또 보면은 지구 온난화 기여도 포텐셜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화학 계열상으로 보면은 CO2가 1이라고 할 때 HFC는 많으면은 12,000배까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파괴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HFC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에임 액트가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지인한테 이게 왔길래 제가 어느 쪽에서 발의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델라웨어주하고 루이지애나주 상원 의원이 발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90년대하고 2000년대부터 듀퐁의 CFC, HFC 사례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또 이 델라웨어주의 전문가인 윤 교수님 계시지만 탐 카퍼, 이 뭐 듀퐁 가문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는 분입니다. 뭐 델라웨어는 듀퐁의 홈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듀퐁이 이제는 HFC의 대체 물질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루이지애나도 제가 그때 슈레브포트라고 하는 동네를 방학 때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좀 연구 관계로 자주 갔는데 그 집 앞에 나가면은 바스프라고 있어요. 예, 얘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감축을 해가지고 2037년까지 HFC의 생산량을 85% 감축을 하겠고 그 스킴은 배출권 거래제로 하겠다라는 게 HFC 이 규제하는 에임법이고요. 이 에임법도 얼마나 이름이 미국답습니까? 실용적입니다. 뭐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이게 아니고요. 그냥 미국의 기술 혁신과 제조업을 강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실용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은 이미 1차 할당 끝나가지고 인텔, 그 다음에 삼성도 있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HFC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후 변화가 돼야 되느냐, 정책 주도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후 위기 시대 때 그리고 탄소 무역 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실존적 이 과제가 있겠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일각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 오펙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이 석유를 감산을 시켜야 하는데 감산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석유를 생산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일부에서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또 셰일가스도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서로 간의 치킨 게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 그 당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2040 정도 되면은 지금과 같은 수송용 석유 수요는 많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석유 수요가 존재하는 그런 이상 일단은 석유를 생산을 해서 그 오일만이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석유 중심의 성장 자본을 다른 성장 자본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난센스다. 치킨 게임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블러디하고 비합리적인 문해적인 그런 게임인 거예요. 너 죽고 내 죽자라는. 국제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돈에 의해서 냉혈한 그런 게임이고요.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죠. 그 다음부터 지금 눈부시게 여러 가지 자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유 자본에서 이제는 문화 자본, 지식 자본, 그 다음에 뭐 여기 신재생, 또 원자력, 그리고 여기 심지어 뭐 골프, 요즘은 또 암호화폐도 하려고 하고요. 역의 금융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옴시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다 집값들이 최소한 한 200만 불에서 300만 불 넘고 그 다음에 뭐 100억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 집들 누가 사겠습니까? 어제 제가 블룸버그에서 보니까는 그 최근에 두바이에서 부동산 거래되는 것의 70%는 현금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역외금융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돈이 되는 것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앞으로는 왜? 석유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과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를 해가지고 또 1인당 CO2 배출량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을 뭐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과거 제가 2020년 자료입니다. 예, 뭐 그렇긴 하는데 1인당 GDP로 해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자본 스톡으로 봐야 한다. 즉 국가적 규모의 축적된 자본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로그 변환을 한 거고 로그 변환을 풀게 되면은 이 한국과 독일과 또 일본과의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한다.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른바 넷 제로, 즉 CO2 배출량이 제로, 증가율이 제로라는 거고요. 그 당시쯤 되면은 우리 인구 증가율도 거의 제로 수준일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OECD에서 2050 전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OECD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 1인당 GDP 증가율이 최하위로 나옵니다. 최하위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도 최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가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감축 위주의 정책으로 되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게 증가율이 제로가 되는 것은 소위 이제 물리학적으로 볼 때 정상 상태 균형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균형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정말 절치부심해서 이 자본, 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끌어가고 있습니다. GDP를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IMF 때 GDP가 1년 반 사이에 45%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2008, 9년 금융위기에 33%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경고들을 작년부터 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이 이제 역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를 우리가 역전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GDP라는 거는 우리의 그냥 1년 소득인 거고요. 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 스톡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성장 자본화하는 것. 탄소 중립을 우리가 표방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자본도 확대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많은 패널 분들도 좀 많은 좋은 해법들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리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앞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리백 이행 수단은 이렇게 4개인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토론 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4가지 또는 이제 또 자체 건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도 우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라는 게 우리의 또 미션이겠고요. 또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재생에서 나오는 이 일정하지 않은 전압과 품질의 전기를 가지고 실제 반도체나 철강 공정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아리백은 상당히 회계적인 아리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력 시장 안에서 어떻게 엮어서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개통 한계도 큽니다. 이 호남 쪽에 지금 굉장히 이제 집적이 돼 있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골고루 되고 또 개통 연계 이 부분도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요. 미국 동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풍력 단지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의 상당수가 경매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경매. 근데 우리는 라이다를 꽂으면은 이제 그 근방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재생 사업자들을 주는 형태인데, 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제도 시장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계획 입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9차 기본계획 그리고 10차 기본계획에서도 계획 입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획 입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한전 중심으로 하는 개통망이 들어가고 나서 그 개통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생, 태양광이나 풍력을 넣어서 곧바로 전국 그리드에다가 넣는다라는 건데, 이 계획 입지는 암만 해도 지자체하고 또 민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 바텀업으로 제안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계획입지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은 일종의 집적단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유럽의 아르셀로미탈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르셀로미탈도 지금 너무나 지금 유럽의 사태가 힘드니까는 공장을 곳곳에서 닫고 있고 또 일부는 미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셀로미탈은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로를 쓰고 그 다음에 고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기로를 쓰다 보니까는 암만 해도 CO2 배출량이 나오는데 그 전기는 대부분은 이 우리나라식의 이 REC를 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또 충족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형태 LNG나 또 석탄을 쓴다 하더라도 수소, 암모니아 뭐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이 무연탄 발전을 LNG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발표된 10차 정기보험 초안에서는 26기의 석탄이 이 LNG로 전환이 되는 건데, 그 중에 사실은 얼마나 많이 LNG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LNG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고 하더라도 이 부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동기조산기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콜드 리저브 형태로 쓴다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의 탄소 국경 조정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끔씩 이야기하는 탄소 국경세 이런 게 만일에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실제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숨어 있는 탄소 비용을 포함을 할 때 얼마만큼 그 비용이 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그런 통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로 되었을 때 시밤에서 협상을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자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 명목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유로 달러로 한 10.34 유로지만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세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본다면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밤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여기 대상 품목이 비료입니다. 비료 생산을 할 때 거의 80, 90%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번에 비료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타격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요. 이 비료에서 CO2 풋프린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쪽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갖고 또 전 세계는 무탄소 전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플라이 체인상 상당히 경직적인 암모니아 산업 생태계에서 이 경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먹거리를 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저탄소를 위한 거하고 이것도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중후반에 경험을 했던 에그플레이션의 대자부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중국이 270기가와트의 양수 발전을 계획을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 이 중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무시한 규모입니다. 270기가와트.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석탄 발전도 100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유연탄도 들어가고 있고요. LNG도 들어가고 있고 원자력도 들어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죠. 중국이 시밤을 대응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 직접 PPA 형태로 해가지고 중국 철강사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중국의 카본 CO2 배출량이 어떻게 줄 것인가? 현재 우리가 보면은 보스턴 컨설팅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철강의 톤당 가격 경쟁력이 약 한 10유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이 지금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고 즉 20유로에서 30유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EU가 지금 배출권 가격이 한 7, 80유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직접 PPA에서 카본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철강의 탄소 경쟁력은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 재생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려고 하니까는 개통이 들어가야 되고 어마무시하게 ESS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도 개선하는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력거래소 이사장님을 역임하신 유상희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2050 그 무렵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를 운반하는 수송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만 해협이 있죠. 대만 해협. 그리고 대만 해협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체 큰 대형 화물선의 90%가 대만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물동량입니다. 이게 바로 엊그저께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과제, 중국판 국정과제에서 13번째인가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대만에 관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력적인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2050을 생각을 할 때 전 세계가 아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상태를 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라는 것은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도 봐야 하는데 수소, LNG 뭐든 이렇게 갖고 올 때 이런 쪽 부분에서 만일에 대만 해협 쪽에서의 유사시의 일들이 있게 되면은 하루에 1%씩 증발을 하는 수소 또 천연가스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의 또 낭비라든지 또 국내 공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이것들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을 보시는 분들만 들어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가안보 쪽의 전문가 그 다음에 국가 장기 재정 전문가. 왜요? 2050이 되면 4대 연금이 다 전부 다 없어요. 재정 절벽, 인구 절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또는 지금 중국이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또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핵심적인 코어 경제 정책이 통합이 돼서 가지 않으면은 단편적으로 여러 이렇게 단편적으로 되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때 좀 말씀 나눌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얼마 한 1, 2주 전에 일본 쪽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신 겁니다. 개인이
전기 부분에 있어서 전기 수요가 올라가면은 자기의 전기 수요를 줄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형 DR입니다. 수요 관리. 일본은 지금 전력 시장이 판매 개방이 되면서 소프트뱅크에서 그런 어떤 전력 쪽의 소매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전기 DR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월 22일에 이 전력이 좀 피크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전력 수급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DR이 가동이 되었을 때 이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전력 소비가. 이때 발표자분이 언급을 안 하셨는데 올해 3월 22일입니다. 저는 이 3월 22일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3월 21일 바로 그날 자정 무렵에 일본 동경도의 전력 예비율이 제로가 됐거든요. 이게 사용률입니다. 사용률이 100%로 한 거는 제로입니다. 예비율이. 예. 이때 그 원인은 그 당시 좀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있어가지고 발전기가 고장이 됐고요. 또 추위로 인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태양광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있었을 때 흐린 날씨가 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문제는 뭐 한 번 발생하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DR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는 소비를 조금 절감을 시킬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식의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원 시장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더라도요. 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또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된 이 핵심 전략 광종들의 거의 대부분은 가공 공정은 또 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안보특별법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책들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기자분들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자원 개발은 이게 국가 단위에서 공개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복합적인 예술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다각도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법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수급 위기 상태에서 가격 통제한다, 수급 통제한다, 해외에서 광물 자산을 강제로 반입 명령한다. 아니 이거 안 되죠. 누가 강제 반입 명령을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죠. 조 바이든이 미국의 오일 메이저들 보고 석유 생산 더 해라고 해서 생산하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해외 광구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분 투자인 거죠. 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유인책을 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건데요. 이게 매출액 단위입니다. 일본의 에너지 종합 상사와 우리나라 상사와의 이 규모를 보시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물론 이 상사라 다 전부 다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CO2 감축 사업도 이제 자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할 일이 많고요. ESG와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라마스웨이 이 젊은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서 엔타이 ESG 펀드를 가동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활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블랙락 우리가 잘 알죠? ESG의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이 둘의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블랙락이 말이 그렇지 다 전부 다 상위 투자는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등해서 에너지 광물회사입니다. 그리고 엔타이 ESG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국제 동향들을 볼 때 타이틀만 봐서는 안 돼요. 실체를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ESG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삼형제가 ESG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서로 간에 상호 지분을 보유한 거를 보면은 직접 지분으로 보면은 한 22%인데 간접 지분까지 하면은 33에서 4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몇 연방 이 법무부 장관들이 반트러스트법 심사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ESG를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연기금, 미국 내에 있는 최대 규모의 연기금입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난 S&P 지수 추종한 것보다도 투자 실적이 낮아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공무원들, 은퇴한 교사들, 소방관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ESG를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ESG 아리백은 민간 주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의원님들께 정책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관주도 정부 주도의 ESG와 아리백이 됐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해외에서처럼 민간 중심으로 가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시장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까지만 하고 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유럽은 하나의 권력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풍력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덴마크나 독일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바이오매스 하면은 또 북유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원자력을 이야기하면은 뭐 프랑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태양광을 하면은 스페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관점에 맞춰 가지고 그냥 보는데 유럽은 다 전력망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믹스가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뭐 안 쓰던 이번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그 문 닫기로 했던 석탄 발전까지 해가지고 석탄 발전의 비중을 28기가와트로 줄이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올해 연말까지 34기가에서 지금 최근은 그보다 더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안 하느냐? 더 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한다라는 거죠. 예, 마크 트웨인이 그랬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더 이 다채로운 그런 칼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이나믹해서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궁극의 이제 에너지 안보는 다양한 에너지 믹스 그러면서 저탄소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믹스다라는 것으로 해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박호정 교수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